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카카오스터 황희입니다. 사실 뉴트리션이나 푸드테크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자리에 계실 거라서 이기영 교수님이 처음 부탁하실 때 제가 3번 거절했거든요. 못한다고. 아는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네라고 했더니 다음 날 연자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왔는데 와서 더 당황스러워서 무슨 얘기를 드려야 그래도 시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원래 작년까지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주로 소아뇌신경 환자를 보던 의사였기도 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를 총괄했던 CIO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드와 관련해서 건강, 헬스케어에서 제가 무슨 경험이 있지라고 곰곰이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없긴 한데요. 제가 레지던트 때 이제 아주 약에 안 듣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 중에 일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이제 케톤 생성 시기를 하면 약 한 8가지 써도 안 듣던 환자들이 갑자기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련이 조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체 신호의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뇌파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 그래서 이게 브레인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글루코스를 이제 키톤 바디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보면 메타볼라이트들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도 왜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완전히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신경을 보는 의사들은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얼리 페이스에 먹는 뉴트리션이 심지어 얼마나 심각한 이제 레어 디지즈, 흔히 말하는 희귀 난치 질환 중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2주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보시면 딱 허리가 아프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딱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체중을 좀 빼시고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사진을 찍던지 수술을 하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보면 그러니까 체중을 빼시고라는 말은 결국 뉴트리션이고 코어 운동을 좀 하시고라는 말은 결국은 적절한 엑서사이즈를 신체 능력에 맞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뉴트리션 더하기 엑서사이즈가 저희가 아주 흔하게 앓을 수 있는 생활습관 질환이나 건강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병원에서 환자 보는 일들 계속하지, 바깥에 이 정글에 나와서 카카오라는 회사에 와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근사하게 대답하고 싶을 때는 헬스케어의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WHO나 OECD 같은 폴리시 메이킹을 하는 에이전시에서도 의료라는 혹은 이 헬스케어라는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이고 기회가 누구에게나 페어하게 가지 않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게 기회에 있어서도 되게 불평등하고 경제적인 이런 지불에 대해서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인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데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초고령 사회가 되고 또 외래 중심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병원이라는 이제 프로바이더 관점에서의 의료에서 전주기적인 이제 생활을 관리를 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질환 이후의 삶을 관리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을 관리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최근에 의료계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영어로 된 이 인게이지먼트를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아마도 환자 참여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엔게이지먼트는 원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약혼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불어에서 앙가주망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각자가 속한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실존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병원이 기본적으로는 헬스케어의 서비스의 이제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환자의 만족, 그 다음에는 환자의 경험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의 한 주체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자기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로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의료의 무게 중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보통의 병원들에서 스마트 하스피털 솔루션 혹은 디지털 하스피털 솔루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의사가 편하게 해주고 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하고 또 뭐 환자들에게는 뭐 비서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자들의 정보를 병원 단위로 끊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환자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그림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제 이거를 개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이렇죠.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삶이라는 거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상태에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유지를 하는 예방의 피리어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어큐트 에피소드라고 불리우는 이 상태, 그 다음에 어큐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애프터 케어를 통해서 예방의 피리어드로 다시 또 들어가는 이거의 반복이고 어떻게 하면 이 어큐트 피리어드를 짧게 혹은 보다 드물게 갖고 가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뒤에서 계속 보여주실 뭐 김진수 선생님이나 뭐 고바이오랩의 케이스나 주비스나 다 결국은 이 앞쪽에 지금 다 이 비어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저 위에서 지금 아주 짧은 피리어드에 관여하는 이거를 들쓰게 만들까가 이제 더 건강하게 사는 거의 목적이고 이거는 사실은 메디컬 익스펜디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현재 의료와 관련된 총 비용의 한 반 이상을 60세 내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서 어큐트 페이스로 넘어가는 일들을 더 늦게 오게 할 건가가 이제 건강 관리가 단순히 뭐 개인의 안녕이나 행복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보면 최근에 이제 초정밀 혹은 뭐 초개인화된 의료 혹은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료의 관점에서는 이거의 이제 시작은 2010년도 이후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의료라는 개념이랑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정밀 의료라는 거는 기존의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었던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분석을 해내고 각각의 개인의 성향과 트레이트에 맞는 치료법을 제안을 하자라는 이제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통 데이터들을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장내 미생물 이 균주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법한 이제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혹은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뭐 그다음에 천식 등등등등 해서 꽤 많은 질환들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생활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불렀었고, 최근에는 좀 더 환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라는 뜻에서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PGHD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부르기는 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놈 데이터는 당연히 병원 혹은 지놈 시퀀싱을 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고, 임상 데이터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죠. 근데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사실 여러분 개개인의 인디비주얼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인데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데이터죠. 개개인이 기록을 한다면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거나 웨어러블 센서들이 나오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을 컬렉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히나 라이프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 의사가 환자가 외래로 왔을 때 인터뷰하는 내용에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밥 어떻게 먹었어요? 라고 하면 환자가 쭉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죠. 문제는 그 환자가 인터뷰한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의사 만나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등산하고 술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를 오면 저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 매일 했고 술 끊은 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 전체 피리어드로 보면은 사실은 올바른 데이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캡처하기가 어려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퀀싱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병원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금 다 디지타이제이션 된 형태로 캡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바일 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들, 링이나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생활 습관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컨티뉴어스하고 컨시스턴트하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에서 푸드테크를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내지는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테크 회사 혹은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큰 이 전자 하드웨어 웨어러블 기업들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나 이런 모바일 헬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라이프로그 데이터 혹은 PGH 데이터를 매시브하게, 그 다음에 귀찮아하지 않게 non 인베이시브하게 모을 수 있을까에서 이제 플랫폼에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도 이계원 쌤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카카오만큼 그걸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잘해봐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아마 생각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엊그저께 스마트폰을 이제 거의 한 5년 만에 교체를 했는데 스마트폰 가격을 보고 살짝 놀랐는데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긴 한데, 그래서 이게 제 책상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랩탑보다도 더 비싸요. 생각해 보면 지금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 한 5, 6년 전에 여러분들 흔히 쓰시던 랩탑에 있는 CPU나 혹은 메모리나 혹은 연산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컴퓨팅 파워가 좋다는 거는 그 위에서 뭔가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의 디바이스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작은 기계잖아요. 거기서 통신도 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메라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센서의 총집합체, 현대 가장 발전된 센서 테크놀로지의 총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00만 원짜리 센서를 들고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다 문자, 카톡, 전화 뭐 그 정도죠. 아니면 이제 웹서핑 뭐 이 정도를 보시는 건데, 사실은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센싱 테크놀로지를 써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는 그거를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들의 앱을 열고 들어가시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시기를 얼마나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매뉴얼 인풋을 하고, 좀 더 가면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뭔가를 인식을 하고 뭐 이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하죠. 대부분 3일 안에 환자들이 그만둬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사실은 이 센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스마트폰 유세지 패턴을 갖고 가도 이 센서가 알아서 모을 수 있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그 부분에서 선제적인 서비스를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흔히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느냐의 승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랑 연달아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5가지가 이제 올해 포브스에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크놀로지 5개를 들자라고 하면 이 5개라고 합니다. 이제 2번부터 보시면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한 신약의 발견, 그다음에 개인화된 제네릭 테스팅을 통한 퍼스널라이즈드 큐레이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게 컨슈머 AI예요. 이거는 프로바이더 AI의 대칭적인 개념인데, 지금까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기술이 주로 다 프로바이더 사이드에서 쓰였다면, 앞으로 AI가 확장되는 시기에 산업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컨슈머 사이드에서 쓰이게 될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병원에서 당뇨 환자에 대해서 식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라는 알고리즘을 만약에 50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거를 서울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쓰는 거랑 카카오하고 협업을 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본인들의 푸드로그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를 비전 AI로 디텍션을 해준 다음에 어떤 음식인지를 성분을 분석을 시키고, 그 분석 값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드시면 당뇨나 전당뇨로 갈, 그러니까 패스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하고 같은 기술인데 얼마나 소셜 임팩트나 마켓 사이즈나 이런 게 달라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AI, 특히 헬스케어 쪽에서 AI 하는 기업들이 병원을 클라이언트로 상정하고 이제 사업을 만들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매출을 만들거나 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AI를 살짝만 피보팅을 시켜서 결국 이게 엔드단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데이터 컬렉션을 그 필요한 서비스를 쓰는 환자들이 자기 디바이스에서 직접 모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서비스가 될 거고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표가 지금 이제 미국의 흔히 말하는 빅테크 4개 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그 중에 오늘은 푸드테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이제 회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리셀러 시장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단번에 바꿔놓은 아주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능한 회사죠. 이 회사가 최근에 헬스케어를 할 거야라고 선언한 지 한 5년 차쯤 됐는데, 처음 한 일이 필팩이라는 이제 약 배송을 포함한 드럭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하나를 역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원메디칼이라는 미국의 한 7,000개소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홀푸드라고 미국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아시는 분들 여기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를 어콰이어를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아마존은 아마존 클라우드라는 AWS라는 전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호스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한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셔널 서제스천을 해서 이커머스를 아마 확장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구글이나 MS나 애플 같은 회사랑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 상당히 흥미로운 익스페리먼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성공하려면 꽤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역시 무서운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카카오는 앞으로 뭘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뭐 페이, 나는 오늘 이 중에 넷 중에 아무것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분이 아마 여기 가끔 계시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써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삶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노베이티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카카오가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두를 위한 디모크라타이제이션을 하는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혹은 교육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리터러시를 해결을 해주고 누구나 페어하게 이 뉴트리션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버추얼 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이너블러는 사실 오늘 논점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버추얼 케어를 하려면 사실은 5천만 명이면은 이론적으로는 5천만 명 전부 다 다른 니즈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메디컬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건강해서 건강을 조금만 너칭을 해주면 잘 유지해서 프리벤티브 피리어드를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걸 하려면 사실은 바닥에 이 사람의 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정보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유전체 쥔 데이터는 못 옮겨옵니다. 플랫폼 회사로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오믹스 데이터는 아마도 DTC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마이럴스웨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본인의 동의하에 기업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쓰면 이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환자들이 삶 속에서, 국민들이 삶 속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아마 30대 정도 중반 이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인스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플렉스 하시는 음식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실 거예요. 만약에 카카오가 카카오 다음의 카페나 혹은 카카오의 톡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을 걸고 음식 사진을 찍어만 주시면 저희가 당신이 뭘 먹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분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재미삼아 플렉스로 찍는 사진이 본인의 다이어트의 로 데이터로 이제 쓸 수 있는 사진으로 트랜지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PPG 테크놀 같은 걸 쓰면 이제 집에서의 식이 습관과 더불어서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도 다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해서, 저희는 테크 회사로서는 기술을 어떻게 인게이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귀찮아서 못했던 일들을 가만히 그대로 스마트폰 쓰시던 패턴만 유지하셔도 훨씬 더 인리치된 정보를 모아서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행태가 얼마나 다를까, 이런 거를 이제 유저 분석들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되게 의미 있는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결국 저희 결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슷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좀 게을르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일단 게을러요. 그래서 뭘 자꾸 시키면 자꾸 이탈을 한다는 건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동의보감에서도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썼었고, 한편으로는 최첨단 의료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토플,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청진기가 사라졌다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미래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의료의 미래야라고 20년 전부터 선언하고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는 구루인데, 이 양반이 2015년 6년쯤에 냈던 책 중에 딥메디신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스피레이셔널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휴먼 비잉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음식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책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을 누가 만들어주느냐가 미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허락 없이 선생님 이름이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 당뇨에서 꽤 유명하신 김대중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음식은 당뇨 환자한테 너무 고달프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워낙 탄수화물이 많고 카보하이드레이트 애딕션이 심한 이제 사람이 많은 나라여서 뭐 저희도 지금 크루들 대상으로 한 번씩 실험을 해보는데 뭐 점심 때 라면에 햇반 딱 먹으면 바로 혈당 200 올라가요. 근데 사실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가 안 통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200이 아니라 150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방법을 러칭해 주는 게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의 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식의 생각들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근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요맘때 컨퍼런스쯤에는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뭔가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내놨어요라고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